미리 말했어요. 되게 쉬워요. 쉬운데, 그냥 뭐랄까요. 개념? 약간 개념? 이건 뭐 정확한 개념을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약간 뭐랄까.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것만 오늘 조금 깨주면 돼요. 그게 이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식을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만 좀 주의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얘기해 줄게요. 이런 게 상식을 벗어나는 거다 얘기해 줄 겁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먹이사슬, 먹이그물. 여기가 바로 상식을 깨야 되는 부분이야. 그림만 딱 보면 봐봐.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항상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딱 나오지 않았네. 여기다. 이런 그림을 줍니다. 이런 그림을 딱 주고. 이런 그림을 딱 주고요. 풀을 메뚜기가 먹죠.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고요. 개구리를 뱀이 먹죠. 화살표가 뭐 화살표가 어디로 향해 있어? 먹히는 놈이 먹는 놈을 찍고 있죠. 따라해봐. 새가 날 먹어요. 해봐 빨리. 새가 날 먹어요. 이거야. 새가 날 먹어요. 화살표 방향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야. 나중에 거꾸로 써놓고 얘가 얘를 먹어.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 오케이? 새가 날 먹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새가 날 먹어요. 잘 분명히 교재에 써있는데 여러분 꼭 거꾸로 찍어요. 나중에 보면은 풀이 메뚜기를 먹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런 거 화살표 주의해줘야 하는데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림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게 단순한 먹이 사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개구리가 멸종을 해요. 그러면 메뚜기가 막 번성하겠죠? 근데 뱀은 메뚜기 안 먹어. 뱀 죽겠죠? 그럼 메뚜기가 엄청 늘어나죠? 그러면 풀 다 죽죠? 메뚜기도 다 죽어요. 끝. 하나라도 멸종하면 이 생태계는 망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먹이 사슬을 갖고 있는 생태계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 먹이 사슬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치? 근데 이거를 마치 그물처럼 연결돼 있어서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들어본 적 있죠?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그물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봐요. 풀이 새가 날 먹어요. 보여?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새가 날 먹어요. 새가 날 먹어요. 새가 날 이렇게 그러고 있잖아. 그치? 분명히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이 화살표를 제대로 안 봐서 너무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나중에 막 화살표 거꾸로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이겠습니다. 새가 날 먹어야.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개구리를 멸종시켜볼게. 개구리를 멸종시키면 개구리가 멸종돼도 이 매는 뭘 먹어요? 개구리만 먹는 게 아니라 토끼도 먹고 올빼미도 먹잖아요. 그죠? 죽지 않겠네요. 그지? 안 죽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멸종했다고 해서 메뚜기가 막 번성하나요? 들쥐가 먹을 거 아니에요. 들쥐가 먹어버리잖아. 그래서 얘도 막 번성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풀이 막 죽지도 않겠네요. 그래서 조금 얘가 하나 멸종했다고 해서 완전히 망하지는 않겠네요. 그죠? 좀 안정적이다. 뭐라고? 안정적이다. 좀 안정적인 생태계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게요. 봐봐.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딱 이 그림을 주고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먹이 사슬 관계야 라고 생각해요. 얘는 먹이 그물이야. 얘는 먹이 사슬이야. 얘는 먹이 그물이야 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죠. 착각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먹이 그물이 단순하다고 써있습니다. 보입니까? 이거 먹이 그물이야. 이것도 이게 뭔 그물이에요? 이러면 안 돼. 그물이 단순한 그물이라고. 그죠? 단순한 그물인 거야. 그래서 이건 그물 아니고 사슬이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됩니까? 먹이 그물이 단순하다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얘는 먹이 그물이 복잡한 거지. 그럼 먹이 사슬이 여기 안 나와 있네?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 어디 나와 있어? 네, 첫 번째. 글씨로 나와 있어? 네. 어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니까. 어디 있죠? 첫 번째 맨 위에 아까? 네. 아까 거기? 가볼까? 여기네. 맨 앞에 먹이 사슬. 좋아, 이거 나와 있네요. 자,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먹이 사슬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체크.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먹이 사슬은 그냥 먹고 먹히는 관계를 먹이 사슬이라 그래. 이게 단순한 체인 형태로 이렇게 일자로 쭉 연결된 마치 사슬 모양이라서 사슬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이라는 개념은 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들어있으면 다 먹이사슬 관계가 들어있는 거야. 이해되죠? 말 다 했어요. 오, 되게 빨리 웃었어, 우리가. 다시 볼게요, 그러면. 다시 아까 그 그림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딱 주고서, 이렇게 줍니다. 이 먹이 그물이 단순한 생태계에는 먹이사슬 관계가 있어, 없어? 먹이사슬 관계가 있니, 없니? 아, 있지. 먹고 먹히고 있잖아. 여기도 먹이사슬 관계가 있는 거야. 먹이 그물 안에는 먹이사슬이 있니, 없니? 있지. 먹이사슬 먹고 먹히는 관계 있잖아. 다시 말해서 먹이사슬은 관계이기 때문에 둘 다 먹이사슬 관계가 들어있는 거고, 그죠? 여기는 먹이 그물이 단순한 거고, 여기는 먹이 그물이 복잡한 겁니다. 먹이 사슬의 정확한 개념과 먹이 그물의 개념을 이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풀 같은 거 우리 생산자라고 하죠. 생산자, 뭘 생산해? 영양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자라고 하고요. 그 생산자를 먹는 녀석을 뭐라고 그래요? 1차 소비자라고 말합니다.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는 녀석은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는 녀석은 3차 소비자 또는 여기서는 최종 소비자라고도 부릅니다. 여기도 생산자 1차, 2차, 3차. 생산자 1차, 2차. 그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2차로 끝날 수도 있고 3차로 끝날 수도 있네요. 어쨌든 최종 소비자는 맨 마지막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라고 합니다. 둘 다 그런 관계들은 다 들어있죠?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차근차근 다시 봅시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란 먹이 사슬이라는 관계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 얽혀져 있고요. 3차 소비자 이상으로 넘어가서 최종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3차 소비자를 먹기도 합니다. 그죠? 사람은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최종 소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렵게 나올 건 없고요. 어렵게 나올 건 없고, 이제 먹이 사슬 관계, 먹이 그물 관계,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최종 소비자까지 나와 있고, 오케이, 됐네요. 동시에 연결된 자 나와 있네요.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이제 체크해나 먹이 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먹이 사슬은 먹고 먹히는 관계고 그 먹이 사슬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물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인 거지. 오케이. 네. 자, 해양 생태계도 약간 해양 생태계도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는데 얘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 플랑크톤이란 말은 플랑크란 말이 약간 물 위에 떠서 사는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플랑크라는 뜻이. 플랑크톤이란 말은 떠 있는데 이제 물 위에 떠 있다 보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죠. 햇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영양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생산자 역할을 하는 녀석이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자, 그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녀석들이 이제 동물성 플랑크톤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어요. 같은 종족끼리 먹는 거죠. 아무튼 동물성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차 소비자죠. 멸치도 1차 소비자고 고등어도 1차 소비자네요. 네, 전갱이나 가다랑어 같은 경우는 2차 소비자, 참치는 3차 소비자이고요. 범고래도 3차 또는 4차 소비자까지 가고 있네요. 보이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스스로 영양물질을 만들어야 우리는 생산자라고 부른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우리 여기 개념, 사슬이라는 개념과 그물이라는 개념만 잘 잡자. 이런 거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에너지들. 여기가 조금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생산자야. 생산자라면 빛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자기 몸속에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 영양물질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생산자 역할이 뭐냐면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의 일부를 포도당이라는 화학물질 속에다가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야. 이렇게 저장하는 거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영양물질을 저장하고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이걸 먹기도 하고 또는 먹히기도 하는 거지. 먹히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생산자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봐봐.
킬로칼로리 퍼 제곱미터 퍼 년. 그죠? 1년 동안 1제곱미터에 1년 동안 1제곱미터의 면적 1m 가로 1m 세로 1m 1제곱미터의 면적에 얼마만큼의 킬로칼로리 에너지를 공급하냐는 뜻입니다. 단위만 보고도 그렇게 상상이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구에 도착하는 태양 에너지가 170만 킬로칼로리 퍼 제곱미터 년 뒷거 뺄게요. 아무튼 170만이에요. 170만. 근데 그 중에서 반사 이만큼입니다. 반사. 뭐 얼마인지 읽기도 싫어요. 160만 7,900 아니다. 160만 16만 7,900 뭐죠? 160만 맞아? 167만 167만 9,192 날라가죠? 반사된다는 건 이용되지 않고 지표면, 지구의 표면이나 지표면이나 지구의 대기에 부딪혀서 튕겨냅니다. 구름에 부딪혀서 튕겨나기도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게 이따만큼이라는 거야. 그럼 들어오는 건 얼마밖에 안 돼? 들어오는 건 그 나머지 이거랑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 이게 나오거든요. 나머지가 생산자한테 일단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생산자한테 들어옵니다. 태양 에너지로부터 태양 에너지가 이만큼 들어올 때 이만큼 중에서 반사되는 걸 제외한 나머지를 생산자가 가져간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야. 물론 여기서 처음 제시하는 태양 에너지는 이제 생산자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에너지만 따로 모았겠죠? 지구 전체를 향해서 오는 거 말고요. 생산자를 향해서 오는 것 중에서 대부분 반사되고 나머지 이따만큼만 생산자가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모두 이제 영양물질로 저장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중에서 지가 스스로 이용하는 게 있다만큼이야. 호흡이 뭐냐? 호흡이 뭐야? 자기가 그 영양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호흡이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지가 써먹는 거야. 자기가 써먹는 게 이따만큼 13,197입니다. 자, 이만큼을 썼어. 그럼 나머지는 안 썼을 거 아니야. 남은 양이 고사가 뭐지? 모의고사? 이런 건 고사할까? 무슨 죽는 거. 죽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말라 죽거나 수명을 다해 죽거나 이런 고사량이라고 해요. 고사량. 고사했다, 죽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 더하면은 맞게 나오나요? 아니죠. 요게 고사량하고 그러니까 먹히지 않고 고사된 거, 스스로 죽은 걸 말합니다. 자, 다시 에너지 중에서 일부는 자기가 쓰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먹히고 일부 먹히지 않은 것들은 그 스스로 죽은 거. 그래서 여기 1번과 2번과 3번을 합치면 2810이 딱 나옵니다. 그게 이만큼 쓰이는 거야. 이게 지금 말하는 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생산자가 받은 에너지는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1차 소비자가 받은 에너지는 3021밖에 되지 않죠? 1차 소비자가 받은 에너지는 3021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또 쓰는 게 1865를 쓰고요. 2차 소비자한테 먹히는 게 505 먹힙니다. 나머지는 또 죽거나, 이건 고사라고 안 썼네요. 사체. 동물 되니까 이제 사체가 돼요. 우린 죽으면 고사하는 건 아니고 사체가 되는 거죠. 동물과 식물이 나눠져 있네요. 고사. 아무튼 배설물 속에도 영양물질이 들어있죠. 그래서 똥개는 그걸 먹잖아요. 뭔 소리야. 배설물 속에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651로 해서 마찬가지로 요 1- 그 다음에 2- 3-를 다 합치면 3021이 나올 겁니다. 그쵸? 자, 2차 소비자 입장에서 505를 받았는데 지가 쓴 거 272, 나머지 사체 배설물로 105 날려보내고 3차 소비자한테 128로 먹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숫자 노림이죠? 숫자 다 더하면 맞겠네 이런 거예요. 3차 소비자는 지가 쓰는 게 77 쓰고요. 사체 배설물로 51로 날아가게 됩니다. 지금 내려온 거 사체 배설물 고사량 요거 다 더하면 5399 나옵니다. 누가 가져가는 거야 그거를? 아니 고사되고 사체로 날아가고 배설물로 담가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그 에너지 어디로 가? 그 에너지가 이제 분해자한테 간다고 표현합니다. 분해자한테 그 에너지들이 사체를 분해하면서 그 에너지를 분해자로 가져간다. 분해자가 그 에너지를 가져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 다 호흡으로 날렸던 것들, 분해자도 호흡하죠.
분해자는 마지막에 5399를 가져가서 마지막에 다 지가 씁니다. 그죠? 얘는 따로 사체 이런 거 없어요. 스스로가 사체, 아무튼 그래 없어요. 그래서 분해자는 따로 사체 요소물 없고 모든 것이 보이죠? 똑같죠? 모든 자기가 받은 에너지 전체를 다 자기가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가 다 맞아 들어가는 거고요. 결국 이 생산자를 비롯해서 모든 소비자들, 얘는 분해자라고 하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사용한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2810이 나옵니다. 사용한 모든 걸 다 더하면 또 2810, 처음에 받았던, 생산자가 받았던 에너지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와꾸가 딱 맞아 들어가게끔 여러분들이 숫자를 찾아주는 게 시험 문제가 되겠죠. 숫자를 찾아주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생태계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계속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태양의 비대에너지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어야지만 이 생태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포인트 또 하나. 에너지가 뭐 한다고 써 있어요? 흐른다고 써 있죠. 대충 읽으면 이렇게 틀립니다.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쫙 생산자를 비롯하여 1차, 2차, 3차, 4차 분해자까지 순환한다. 순환한다라는 표현은 틀린 말입니다. 순환하면 계속 또 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없어. 순환하는데 뭘. 그죠? 순환 버스가 돌아다니는데 또 새로운 버스 만들어야 돼? 지가 혼자 별 좋지 않은 일 같아요. 아무튼 순환한다는 건 새로운 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흐른다는 표현 대신에 순환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서 그럴싸하게 우리를 낚시질한다는 거. 이해됩니까? 자, 이게 새로운 에너지가 유입되어야 한다는 뜻은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흘러간다. 쫙 에너지가 흘러가 버리니까. 그래서 열에너지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쓸 수 없는 열에너지로 다 날아가 버리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환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흐름. 그래서 흐름이라는 표현과 순환이라는 표현을 꼭 구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에너지는 항상 흘러가요. 에너지는 항상 흘러갑니다.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서 결국 지구 복사 에너지로 에너지가 다 날아가거든요. 에너지는 흘러가는 거고 지구 안에서 물질들은 순환되는 거. 우리 배웠잖아. 탄소 순환, 질소 순환, 물의 순환. 그럼 물질들은 순환되지만 에너지는 흘러간다는 거 구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럴싸하게 에너지가 순환된다라고 썼으면 절대로 맞다고 하면 안 돼요. 에너지는 순환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순환되는 건 좀 어렵게 말하면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 나와서 지금 미간이 길죠? 연력학 2법칙에 위배됩니다. 학교에서 혹시라도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연력학 2법칙 위배되잖아. 이런 말도 쓰실 수 있어요. 써놓을까요 그냥? 이건 흐르는 거야. 왜냐하면 연력학 제2법칙 이름하여 엔트로피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로 순환될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순환은 일어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은 물리원을 할 때 배우게 됩니다. 물리인가? 물리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산을 좀 더 해야 돼요. 어떤 계산을 하냐면 에너지 효율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계산해야 됩니다. 일단 이거 체크. 당연히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당연히 감소하죠. 에너지 양이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양이 너무 당연하죠. 에너지의 양이 점점 당연히 감소하는 건 당연히 보여요. 시험 문제입니다.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낮아진다. 야! 에너지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만 공부한 사람은 같은 말이겠지 뭐 하면서 맞게 한다고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점점 좋아집니다.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점점 좋아져. 효율이 뭐냐? 자기가 받은 것 중에 얼마를 쓰냐가 효율입니다.
다시 자기가 받은 것 중에서 아니다. 쏘리. 자기가 받은 것 중에서 얼마를 넘겨주냐가 효율이야. 다시 말해서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은 이만큼 중에서 이만큼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분의 이거 곱하기 100 이렇게 보여. 우리 책에 나와 있냐? 효율이. 밑에 있다. 전 영양단계 에너지량 곱하기 현 영양단계 에너지량 나와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에너지 효율. 맨 밑에 에너지 효율 보이죠? 에너지 효율. 결론부터 말하면 에너지 효율은 점점 좋아집니다. 안 나와있네요. 에너지 효율은 점점 좋아져요. 결론부터 말하면 좋아집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 생산자는 조금 너무 이게요. 이게 차이가 너무 크니까 빼고요.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보고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까지 에너지 효율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공식이 뭐예요? 전 영양 단계 에너지야. 1차의 전 영양 단계는 생산자죠. 2810분의 현 영양 단계 에너지량 3021입니다. 3021 곱하기 100을 할 거예요. 100을 할 겁니다. 난 저런 계산은 내가 안 하죠? 응원해주네요. 자, 그럼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3021 00 나누기 2810 하면은 답은 14.5% 갑니다. 14.5%. 14.5%. 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볼게요. 2차 소비자의 전 영양 단계는 3021을 받고 있죠? 3021 중에서 내가 지금 받은 건 505 받았죠? 505 곱하기 100이니까 해볼게요. 505 00 나누기 3021 16.7% 나옵니다. 16.7%. 3차 소비자는 505 중에서 128 왔죠?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128 00 나누기 505 하면 무려 25.3% 나옵니다. 자, 계산해줬어요, 분명히. 그래서 에너지의 양은 감소한다. 이것도 한 단어 차이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당연하지, 그치? 근데 상위 영양 단계로 에너지 효율이 감소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요. 에너지의 양, 에너지 효율. 그죠? 또 맨 끝에 단어 차이로 낚시질을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 하나 구해놨었네. 14.5%. 이렇게 에너지 효율 공식 기억해서, 그렇구나. 한번 계산해준 요 내용을 기억해서 효율은 증가한다는 거 꼭 기억해 줘야 합니다. 알겠죠? 됐고요. 자, 이제 생태 피라미드로 갑시다. 여기는 뭐 계산하는 문제들, 그리고 효율은 높아진다는 거. 이건 안 지울게요. 이제 피라미드에서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자, 생태 피라미드는 그림 봐봐, 그림. 이 그림이죠.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피라미드 형태죠. 피라미드 형태. 자,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는 거 체크하세요. 첫 번째, 에너지. 두 번째, 생물량. 세 번째, 개체수. 전부 다 피라미드 형태를 가집니다. 무슨 말이야? 하위 영양 단계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 그죠? 하위 영양 단계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올라올수록 에너지 양이 줄어들잖아. 에너지 양이 줄어드니까 에너지의 양은 피라미드 형태를 가집니다. 맞죠? 피라미드 형태를 가집니다. 에너지의 양은 피라미드 형태를 가진다. 라는 거고요. 자, 생물량이 뭐냐면 량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질량입니다. 생물의 질량이에요. 생물의 질량. 기본적으로 생물의 질량을 잴 때는 대부분 물이잖아. 물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물을 쫙 다 없앤 상태에서 질량을 재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자의 생물량을 잰다면 생산자 단위 면적당 생산자를 잡아가지고 그 생산자의
물을 다 날려보낸 다음에 생물을 건조시켜서 그 건조된 생물의 질량을 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그러니까 뭐 국립공원이라면 국립공원 전체에 있는 지금 방금 내가 실험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곱하기 해갖고 국립공원 전체 면적으로 해서 생물량 전체를 정하고 거기 살고 있는 이제 1차 소비자들과 2차 소비자들 몇 개씩 사는지 나와 있잖아. 그것들 가지고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그렇게 말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1차 소비자의 생물량도 그렇게 2차 소비자의 생물량도 그렇게 다 정한 겁니다. 중요한 건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엄청 많잖아. 개체수가 나듯이 개체수가 1차 소비자 제일 많고 생산자가 더 많겠죠. 생산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 1차 소비자가 많고 그 다음 2차 소비자가 좀 적고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죠.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것들의 생물량도 계속 줄어들겠죠. 전체 생물량도. 그래서 개체수하고 생물량을 같이 가는 겁니다. 개체수가 올라갈수록 점점 적어지니까 당연히 생물량도 적어지겠지라는 겁니다. 생물량이란 생물의 질량이다 라고 기억하라는 거죠. 뭘 빼고? 물을 제외한 값입니다. 물을 제외한 값을 말을 해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그람수라고 나와 있고요. 개체수는 제곱미터당 몇 개가, 몇 마리가 사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는구나 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생태계에서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는 어떤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는 것들은 에너지의 양, 그리고 생물량, 개체수,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에너지 효율까지를 집어넣습니다. 효율. 네 번째로 다시 말해서 에너지는 피라미드 형태, 생물량도 피라미드 형태, 개체수도 피라미드 형태인데 에너지 효율은 무슨 형태야? 올라갈수록 좋아진다며, 그지? 그래서 이거 역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고 역피라미드 형태를 가지는 유일한 녀석이 에너지 효율이에요. 근데 마치 아까 똑같아. 에너지를 물어보는 건지 에너지 효율을 물어보는 건지 가지고 낚시하듯이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는 것들과 역피라미드 형태를 가지는 것들을 가지고 또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낚시질할 수 있다는 얘기를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아까 그렸던 요 계산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놓은 거죠. 저희가 14.5%, 16.7%, 25.3%, 그죠? 점점 커지는, 에너지 효율은 점점 커지는 걸 그래프로 그리면 역피라미드 형태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쟤만 예외니까 쟤만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네 가지를 비교해요. 네 가지를 비교해서 누가 피라미드고 누가 역피라미드인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생태 피라미드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생태계 평형을 가볼게요. 저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3차 소비자가 겁나 많아, 개체수가. 큰일 나겠죠? 그지? 이제 그거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개체수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이 아래쪽이 좀 튼튼해야 됩니다. 자, 아까 봤던 그림이네요.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은 일단 뭐에 의해 유지된다? 체크하세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건 먹이사슬 관계입니다. 먹이사슬이라는 관계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막 먹이사슬이 없으면, 즉 먹고 먹히는 관계가 없으면은 메뚜기들 무한증식할 거 아니야. 이렇게 먹어치는 애들 없으면. 그럼 큰일 나겠죠. 이제 그 생태계 망할 거 아니야. 생산자가 없어질 테니까. 그지? 그렇게 먹이사슬 관계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적절한 개체수가 유지가 되면서 생태계가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형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먹이사슬 관계는 꼭 필요하다. 사슴이, 그죠? 사자에게, 하이에나에게 먹히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꼭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 우리가 먹는 건요.
좀 애매하죠? 그지? 일단 필요하다. 그죠? 일단 필요하다. 우리가 상위 어떤 영양 단계 입장이라면 우리도 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하죠, 근데? 어쨌거나 꼭 필요하다는 말 꼭 기억하세요. 먹이사슬 관계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때 꼭 필요한다라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단순한 먹이 그물이 단순한 것보다는 먹이 그물이 복잡한 생태계가 훨씬 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다른 말로 더 안정적이다. 더 안정적인 생태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정적인 생태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생태계 평형이 잘 안 깨진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다. 자, 그럼 안정적인 생태계라면, 먹이 그물이 복잡한 생태계라면, 먹이 피라미드 형태가 잘 형성된 그런 생태계라면, 좀 과하죠? 알았어요. 라면 어떻게 생태계 평형이 다시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생태계 유지되는 거 봐봐. 1차 소비자, 생산자, 2차 소비자가 형성되어 있는 아주 안정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생태계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개체수라고 한번 개체수 피라미드라고 봅시다. 개체수.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풀, 토끼, 늑대? 몇 대? 늑대.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금 더 토끼를 더 많이 풀어버린 거예요. 그 어떤 초원에다가 더 많이 토끼를 쫙 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일시적으로 증가를 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 풀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눈 풀지 말고 사람이 풀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때 그 해에 굉장히 토끼들의 번식력이 갑자기 확 좋아져가지고, 그죠? 토끼 개체수가 확 늘어날 수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졸 수 없어요. 지금 졸면 안 돼요. 자, 일시적으로 졸 수는 있지만, 지금 졸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 존 건가? 아무튼, 일시적으로 졸면 안 돼요. 졸지 말라!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지만, 그죠? 자, 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니까 얘를 먹고서는 2차 소비자는 또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보이네? 하지만 생산자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죠. 생산자 쪼그라들어요. 아무래도 자기를 먹어치우는 1차 소비자가 많아지니까 쪼그라듭니다. 자, 잠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1차 소비자가 또 감소됩니다. 그죠? 먹을 게 부족해졌잖아.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1차 소비자가 다시 조금 감소되게 되고요. 1차 소비자가 감소되니까 그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가 조금 더 감소가 되겠네요. 그죠? 자, 1차 소비자가 감소되니까 다시 생산자들은 이제 살만하다.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그림이 어때요? 맨 마지막 그림이 다시 첫 번째 그림과 같아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뭔가가 증가하더라도 아주 안정적인 생태계라면 금방 회복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태계 평형이 뭐한다? 체크. 회복된다. 회복이 잘 된다.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안정적인 생태계는 회복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렇게, 그런 관계만, 머릿속으로 이제 이해만 되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쌤이 아까 예를 들었던 것과 좀 다른 예인데요. 카이바브 고원. 이건 시험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자료예요. 이 카이바브 고원에 대한 요 표가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보세요. 1905년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 사냥을 허용합니다. 늑대가 사슴을 먹어버리니까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 사냥을 허용한 게 1905년입니다. 1905년. 바로 여기죠. 1905년에 늑대 사냥을 허용한 해야. 그랬더니 보세요. 늑대가 파란색입니다. 푸른 늑대야. 색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늑대인데
사냥 허용하니까 거기 어때요? 쫙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죠? 쫙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거. 늑대 사냥을 허용하기 전에 개체수들을 한번 체크해봐요. 개체수들. 늑대를 한 6 정도 되죠? 6. Y축에 전혀 단위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 정도 됩니다. 사슴은요. 빨간색이 사슴이죠. 사슴은 한 1 정도? 1도 안 돼요. 0.5 정도? 되게 작죠? 되게 작은 상태예요. 현재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얘는 누구야? 초원의 생산량이죠? 풀들이 무려 4 넘게 있어요. 그죠? 굉장히 좋은 풀들도 많고 늑대도 많고 사슴은 조금 적은 이런 생태의 개입니다. 사슴이 적다 보니까 늑대보다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늑대를 잡아 죽여야겠다. 그래서 늑대 사냥을 허용한 거야. 그랬더니 사슴 개체수가 왜 이래? 사슴이 늑대를 먹는 상황에서 떠오르고 있어. 아무튼 늑대가 사슴을 못 먹어. 늑대가 자꾸 죽죠. 늑대를 자꾸 먹고 싶네. 늑대가 사냥을 통해서 자꾸 죽으니까 늑대 개체수가 쫙 줄어들게 되고요. 반면에 사슴의 개체수는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당연하죠? 쫙 올라가. 대신에 사슴의 개체수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초원 생산량 어때요? 풀들이 완전 작살납니다. 그죠? 풀들이 완전히 쫙 줄어들죠? 자, 이때 풀이 먹을 게 쫙 줄어드니까 올라갔던 사슴의 개수가 완전 곤두박질치죠. 먹을 게 없어. 굶어주는 거야, 이제. 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떨어져요? 거의 아까랑 흡사한 형태까지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상한 건 뭐야? 늑대 개체수보다는 많아지겠지라고 예상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지금 어때요? 다시 떨어졌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늑대 개체수 확 줄었죠. 성공한 건가? 사슴 개체수 그냥 그대로야. 늑대만 줄었어. 더 중요한 건 뭐야? 초원 생산량이 바닥을 칩니다.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초원 생산량이 제대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늑대 사냥을 허용하기 전에 이 초원의 모습과 늑대 사냥을 허용하고 나서 몇 년 정도 30년이 지난 후에 그 초원의 모습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때의 모습이 좀 더 나아 보여요? 처음이 낫다라는 겁니다. 처음이 나아요. 인간이 개입하기 전의 모습이 훨씬 더 덜 황폐한 초원의 모습일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인간의 개입이 그다지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훈을 얻어요. 인간이 개입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게 되게 큰 교훈이죠. 자, 그 다음에 체크. 인간의 간섭은 생태계 평형을 파괴할 수 있다. 오히려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태계 평형을 파괴해버립니다. 인간은 가급적이면 끼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예요. 혹시 늑대가 초록색? 아 진짜? 그러네요. 미안. 잘못 봤다. 쌤 약간 정록색 뻥이에요. 미안해. 늑대가 초록색이고요. 초원 생산량이 푸른색입니다. sorry. Thank you. 이거 알려고 아까 살짝 그래 갔다 왔구나. 알았어.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늑대가 초록색, 초원 생산량이 푸른색. 그래서 처음의 상태보다 훨씬 안 좋아진 건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오케이. 그렇게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인간의 간섭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 체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것도 체크해볼까요? 그 인간의 간섭이 있고 나서 30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근데 마지막에 좀 발전적인 건 다시 초원 생산량이 머리를 들었죠? 들었다는 건 계속해서 이제 사슴이 줄어드니까 다시 초원 생산량이 증가하게 될 거고 얘도 약간 줄어들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다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다시 원래 상태대로 회복될 수도 있겠죠. 더 이상 인간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요거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1935년 이후에는 나와 있는 여러분들 써있나요? 써있죠? 나만 써있는 거 아니지?
그렇죠? 이후에는 초원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그 결과 늑대 개체수도 증가해서 생태계 평형이 언젠가는 회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이 될 거야. 하지만 인간의 개입으로 지금 30년 만에 평형이 완전 깨져버린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깨져버린 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한번 깨져버린 건 회복할 수 없니? 아니야. 아직 오랜 시간이 걸리면 다시 꾸역꾸역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완전히 하나가 멸종돼 버리면 문제가 생기지만 멸종된 건 아니잖아. 그러므로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인간은 참 그래서 자꾸 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자꾸 끼면 안 됩니다. 물론 인간 말고도 이런 생태계 평형을 깨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 먼저 볼게요.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인간 말고도 깨질 수 있는 게 바로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자연재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커다란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생물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홍수, 산사태,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는 서식지를 파괴하고요. 먹이 그물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을 깨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영향보다는 지질시대부터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떤 자연재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태계 평형을 깨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인간에 의한 활동이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인간 활동입니다. 무분별한 벌목. 올려볼게요. 여기는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자, 인간의 벌목. 벌목은 나무 베는 거 말하고요. 경작지를 만든다. 경작지를 만드는 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어떤 밭이나 논 같은 거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것도 만들려면 뭘 없애야 돼? 나무 다 베버려야 돼. 결국은 벌목과 연결되는 겁니다. 벌목과 연결돼서 나무 같은 거 다 베버리고 어떤 정글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짜놓은 어떤 그런 경작지를 개발하게 됨으로 해서 또 자연 생태계가 평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 일단 건물 세우려면 또 거기 만약에 숲이 있다면 숲을 파괴해야 되죠. 숲을 파괴하고 건물을 세워야 됩니다. 좀 더 문제가 되는 건 좀 이따가 열섬 현상 설명할게요. 인간 활동으로 환경 오염이 생겨서 또 생물들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서식지를 파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산업화가 일어나면서도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 라고 머리부터 좀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무분별한 벌목, 나무를 벌채하고 없애버리면 당연히 생태계가 파괴되고요. 여기 토양이 침식된다는 표현 체크해봐요. 토양이 침식된다. 나무를 베면 토양이 침식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려주네요. 나무를 베는 거랑 토양이 침식되는 거랑. 이런 노래 있죠? 산에다 나무를 심자. 못 들어봤네? 들어봤네? 다행이다. 그래서 산에다 나무를 안 심으면 비가 오면은 그 산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그 나무 뿌리가 흙을 잡고 있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흙이 손실되지 않는데 나무가 없거나 풀이 없으면 그 산이 손실돼 버리는 거야. 다 밑으로 쓸려 내려가 버린 거지. 흙들이 그걸 말하는 거야. 토양이 침식된다는 말은 그렇게 민둥산, 아무것도 안 심겨져 있는 산에 비가 와갖고 막 밑으로 쓸려 내려가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작지 개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숲을 파괴한다. 그죠? 경작지를 개발함으로 해서 서식지가 파괴돼서 생태계가 불안정해지고 단순해진다. 생태계가 단순해지고 불안정해진다. 생태계가 불안정해지는 건 이해가 되죠? 생태계가 불안정해지겠네. 그지? 생태계가 약간 교란이 오겠네라는 거 이해가 되는데 단순해진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러면 여기가 숲이야. 되게 다양한 식물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다양하다. 그지? 내가 다 필요 없어. 다 밀어버리고 나만 심는 거야. 나만. 9개 자리에 나만 심는 거야. 단순해진 거죠. 이겁니다. 하나의 작물, 한 종만 심는 게 경작지야.
한 종만 심는 게 경작지이기 때문에 9종이 있던 걸 다 밀어버리고 한 종만 심으니까 이걸 갖다가 단순해진다. 생태계가 단순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억나? 밭도 논도 하나의 생태계다. 그죠? 경작지도 생태계야. 이해됩니까? 약간 심한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경작지를 개발하면 생태계를 없앤 거야? 그런 건 아니죠. 생태계를 없앤 게 아니라 생태계를 뭐 한 거야? 단순화시킨 거야. 이해됩니까? 생태계를 없앤 게 아니라 생태계를 단순화시킨 겁니다. 여러 종이 살고 있던 걸 다 없애버리고 한 종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한 종만 남게 만들었으니까 생태계를 단순화시켰다고 표현해야 정상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것들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일단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 여기 이제 건물을 세움으로 해서 이게 경작지가 그런 삼림, 숲의 나무 이런 걸 파괴하는 건 뭐 기본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열섬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섬현상. 열섬현상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림을 좀 그릴까요? 도시가 있다고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됐어. 딴 데는 막 나무 세워지고 여기만 도시야, 그치? 자, 원래는 뭐 공기가 흐르면 공기가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원래는 바람이 불고 막 바람이 불면서 공기도 순환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공기도 순환되고 새로운 바람도 막 이렇게 오고 새로운 공기 흘러오고 이제 묵은 공기만 날려보내고 그죠? 원래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도시가 세워지면 도시에서 뿜어내는 열이 있습니다. 주택에서도 열을 뿜어내고 공장도 열 뿜어내고요. 그죠? 겨울에도 막 우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막 화석열을 떼우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뜨끈뜨끈해지면서 이 위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뜨거워진 공기가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뜨거워진 공기가 올라가면서 이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뜨거운 공기 덩어리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뜨거운 공기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다른 공기가 오다가도 부딪혀서 이렇게 튕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체만의 섬같이 공기가 갇혀있는 그 안에 공기가 갇혀있는 형상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갇혀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만드는 공기가 자기가 이렇게 상승시킨 공기가 이렇게 거기를 덮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돼요. 뜨거운 공기가 그 전체 도시를 덮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되고요. 덮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오다가도 거기에 튕겨서 피해가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순환도 안 되고요. 그 안에서 오염물질 막 돌고 돌겠죠. 오염물질 막 돌고 우리가 다 마시는 거.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이 뭐라고 써있냐면 도심의 기온이 주위의 기온보다 높은 현상으로서 자동차, 공장, 주택 등에서 사용하는 열기관으로부터 방출되는 열이 도심의 기온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도심의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체크.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오염물질이 쌓인다. 왜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못한지에 대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열섬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 열 때문에 거기만 섬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것들이 막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줍니다. 열 때문에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도시의 모습을 상상해 주면 되겠습니다. 열섬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열섬 현상이 벌어진 도시에 사는 생물들은요 무슨 죄야? 같이 막 더워지고 그죠? 오염물질 같이 먹고 있잖아. 생태계 교란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생태계 평행이 자칫 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추운 걸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 그치? 약간 시원한 데서 자라는 과일이 있다 칩시다. 근데 여기가 따뜻해지면은 아열대 기후로 막 바뀌어. 그 생물 못 살아. 그 농사를 이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작년만 해도 그 작물을 심어서 대박 돈을 벌었어요. 올해 또 심었는데 올해는 다 죽었어. 왜 죽었나 봤더니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2도가 올라간 거야. 2도. 세종대로. 마지막이야. 2도가 올라가서 다 죽은 겁니다. 평균 기온 2도만 올라가도 작물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이유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이 열섬 효과로 인해서도 생태계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되게 쉬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혼자 막 쭉 읽었으면 그냥 쭉 그냥 읽었을 내용인데 쌤이 너무 TMI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쌤이 많은 문제를 겪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제 시험 문제에 다룹니다. 환경 오염은 좀 상식적이죠. 사람들이 살면서 배출하는 어떤 환경 오염 물질들로 인해서 생물들의 생존이 위협되는 상황을 상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체크해볼까요? 유기물. 생활 하수 속의 유기물. 축산 폐수 속의 유기물. 유기물이 뭐야? 유기물이 뭐죠? 살아있는 거? 세포 같은 거? 생활하수 속에 뭐가 살아있어? 세균들? 아메바? 뭐? 사체 같은 데서 보이고. 아, 맞아. 사체 같은 거. 유기물은 맞아요. 거기 들어있어요. 사체 같은 거. 또는 무슨 우리가 생활하수 버릴 때 뭐 음식물 같이 버리잖아요. 음식물. 그죠? 음식물 속에 유기물이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유기물이 뭐냐면요. 유기물의 반대말은 뭐야? 무기물이죠. 자, 여기서 유기물과 무기물 얘기를 좀 해줄게요. 다시 한번 우리 였던 것 같긴 한데 얘는 기가 있다. 있을 유자야. 기가 있다. 얘는 기가 없다. 포인트는 기입니다. 기가 뭐냐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에너지야. 에너지고요. 물이 뭐야? 물질입니다. 그래서 무기물 또는 유기물이라는 뜻의 기가 뭐냐면요. 에너지를 낼 수 있냐 없냐의 뜻이에요. 유기물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 무기물은 에너지를 낼 수 없는 물질입니다. 쌤이 너무 배고파.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먹어요. 물은 에너지를 낼 수 있어 없어? 물은 에너지 낼 수 없습니다. 3대 영양소가 아니죠. 즉 3대 영양소에 해당하는 거기 안에 다 이 기가 들어요. 기가. 자, 기의 정체 다시 한번 이렇게 기의 정체는요. 탄소입니다. 탄소. 아 누구야? 탄소입니다. 탄소.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속에 뭐가 들어있어? 자, 탄소가 들어있죠? 탄소가 있는 물질들은 태우면, 산소를 이용해서 태우면 뭐로 날아가? 탄소하고 산소가 결합된 거. 이산화탄소로 되어서 날아갈 수 있으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내가 탄소를 갖고 있어. 그럼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로 날아간다. 에너지가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유기물, 기를 갖고 있는 물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도 유기물이에요. 그죠? 화석연료. 걔가 에너지를 낼 수 있잖아. 즉,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들이야. 자, 그럼 문제는 봐봐. 이런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속에 그런 유기물들이 들어있대요. 좋은 거 아니야? 막 그거 막 강물로 막 흘려보니, 먹고 살아! 이거 먹으면 다음에 에너지 낼 수 있어. 에너지를 낼 수 있잖아. 빨리 먹어! 이러면서 먹을까, 걔들이? 먹긴 먹어요. 근데 누가 먹냐면, 어류가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동물성 플랑크톤들이 엄청 막 먹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들이 그걸 막 먹고 사는 거야. 식물성 플랑크톤은 얘를 필요로 하지 않죠. 스스로 영양물질을 만들잖아. 근데 동물성 플랑크톤들은 막 영양물질을 들어가고 막 잡아 먹습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증식해. 동물성 플랑크톤이 어마어마하게 증식한다. 이미 끝난 거야. 그게 몇 차 소비자였어? 1차 소비자였잖아. 기억나요? 1차 소비자가 어마어마하게 증식한 거야.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사람 덕분에. 인간 덕분에 1차 소비자의 개체수를 어마어마하게 늘려주신 겁니다. 이게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은 그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엄청 많아지잖아.
들어봤을 거야. 녹조, 적조 현상. 이 영양물질이 유입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영향도 무시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람의 영향으로 생태계에 있는 1차 소비자의 개체수를 확 늘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환경 오염이라고 써있지만 우리는 개체수를 늘리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물질 속에 있는 물질, 유기물로 인해서 개체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 과라고 써요. 유기물 과라고 써있잖아. 유기물은 그렇게 1차 소비자를 개체수 늘리는 거고 당연히 폐수 속에 있는 이런 산성물질, 중금속 물질들은 생존을 위협하겠죠. 이게 상식적인 내용이고 유기물들이 하는 역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유기물들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네. 유기물이 생물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유기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생산자에 해당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막 멸종될 수도 있겠네요. 자연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야. 생산자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치? 생산자가 사라져버리면, 멸종해버리면 큰일 나죠? 다 죽어요. 자, 마지막 도시의 집중과 산업화. 인간이 도시에 집중됨으로 해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죠?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된 기체죠? 주된 기체입니다. 자, 인간 때문에 지구 전체의 기후가 변한다는 거 우리 항상 듣고 있죠. 그 기후변화 때문에 생물의 서식지가 변하거나 파괴되어서 생물종이 멸종되기도 한다. 하나만 얘기해주면 이런 거야. 체크. 기후변화로 생물의 서식지가 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쌤이 예를 들었던 거는 도시에서 어떤 작물을 키우는 사람 예를 들었잖아. 지금은 이런 걸 해볼게요. 옛날에 제주도에서만 한라봉을 키웠어요. 감귤, 그죠? 이런 걸 키웠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서 키우냐면요. 대구, 부산, 이런 데서 키웁니다.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기후가 저 남쪽에 해당하는 저 제주도 쪽만 그 기후가 딱 맞았었는데, 자꾸 지구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그 키울 수 있는 범위가 자꾸 올라오는 거야. 언젠간, 우리 집 인천인데요. 옆에서 봐. 한라봉 키우고 있고, 야, 이게 제주산 한라봉이야! 진짜 맛있어! 짜! 짠물. 인천 짠물 때문에 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짜네. 그래서 자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서식지가 변한다는 건 작물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도 자꾸 북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저쪽 남쪽은 너무 뜨거워져서 더 이상 한라봉을 키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더 이상 안 자라. 야자수 키워야 돼요. 열대 작물만 키워요. 열대 작물. 아프리카에서 크는 것들이 제주도에서 키워야 되고 그런 것들. 그때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한라봉 키우고 그러겠죠. 이름이 서울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울봉. 그만할게요. 남산봉. 계속하네. 그러면 멈추란 말이야. 그래서 서식지가 변한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한라봉 써놓죠. 한라봉이 그 대표적인 예가 북상하고 있죠.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아무튼 인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많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많이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말이 많죠? 기후 협약도 하고 인간들 노력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노력의 근거는 이겁니다. 단순해. 야, 파괴한 사람이 인간이지? 네, 인정할게요. 그러면 인간들의 합리적인 활동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이 합리적이지 못한 또는 불합리한 이런 어떤 활동들로 생태계를 파괴했으니까 이제 좀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 좀 해서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는 취지예요. 되게 인간 중심적인데 여기 나와 있지 않나요? 아무튼 보존을 위한 노력은 인간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인간 너네 때문에 파괴됐으니까 인간의 활동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많은데 아무튼 넘어가 볼게요. 서식지를 보호해야 된다.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한다. 그래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하는 것도 인간의 하나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생태하천 보건사업은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하는데 뭐 청계천 보건사업 뭐 이런 하천들 막 다시 옛날 모습으로 막 돌 갖다 쌓아가지고 깨끗한 물로 흐르게 해갖고 뭐 더러운 거 다 치워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하는 것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요거 체크. 국립공원 지정. 이건 왜 체크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생물 이제 멸종되어가는 어떤 A라는 생물이 있다 치자. 멸종되어가는 A라는 생물이 여기 살아.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용현동에 살아. 그럼 용현동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용현동에서는 절대로 그 생물 잡지 마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범위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서는 더 이상 뭘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생물을 보존하는데 또는 그 생물이 멸종되지 않게 하는데 훨씬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실제 그러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이면 나라에서 지정하는 공원이거든요. 용현동만 지정하려면 우리 인천에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라 차원에서 국립공원, 되게 엄청나게 넓은 면적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그 생물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봤죠? 뭐 지리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그죠? 설악산 전체, 지리산 전체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더 이상 거기선 전혀 수렵, 채집, 이런 거, 사냥 절대 불가합니다. 막 무대포로 들어갔다가는 잡혀가요. 그죠? 국립공원이라는 표현은 밑줄 긋은 이유가 되게 이렇게 있어놨잖아. 넓은 범위, 상당히 넓은 범위를 지정해야 됩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를 지정해야지만 그 생태적 가치가 있는 생물을 보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밑줄을 좀 그었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고 보호하려면 그 천연기념물이 사는 곳 주변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체크, 생태통로. 이건 이제 고속도로 가다가 좀 많이 보죠. 고속도로를 쭉 가는데 막 위에 다리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다리 같은 게 보니까 다리인데 사람은 안 다니고 막 풀 심어져 있고 나무 심어져 있고 그런 다리가 있습니다. 뭐 하는 곳인가 봤더니 거기서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숲이 이렇게 이만한 숲이 있었는데 여기 A라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 B라는 도시가 있네요. 사람들의 욕심으로 원래는 이렇게 숲을 돌아서 이렇게 갔었어. 짜증나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이 욕심으로 뭘 합니까? 이게 다 산이거든. 산이라서 원래 못 가는데 뚫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멋진 기술력으로 뚫어버리죠. 뚫어버리고 막 그 하이웨이죠. 고속도로 쫙 내잖아. 그럼 문제가 뭐냐면 왼쪽에 있는 1번 숲과 2번 숲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생물이 여기 왔다 갔다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길이 빡 생겨버리니까 어때요? 대신에 길을 그냥 2차선으로 만들게. 이제 작게 조그맣게 만들게. 그냥 빨리만 가면 되니까 2차선 조그맣게 만들게 라면서 허가를 받은 거지. 하지만 이 조그맣게 만든 길도 뭐가 된다? 단절. 이 생태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생물이 일로 가기 위해서 여기를 그냥 지나가. 뭐합니까? 그래서 들어봤죠? 로드킬? 막 가다가 막 야생동물 출연하고 막 들이받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도 피해를 입고 동물들도 많이 피해를 입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여기를 단절시키면은 생물들의 개체수가 확 줄어버려요. 나중에 설명도 들을 거예요. 이제 면적 대비해서 막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확 줄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이 숲과 이 숲을 잇는 이렇게 생태 통로를 만드는 통로를 중간중간 만들어서 이 생물들이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통로입니다. 통로를 생태 통로라고 합니다. 그냥 생태 통로입니다. 이거 갖다 되겠냐마는 어쨌든 이런 노력을 조금 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우리 이런 노력하고 있어. 100을 망쳐놓고 한 2 정도의 노력하고 있다고 지금 뻥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이러고 택도 없어요. 하고 있대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열섬현상이 아까 주택이나 공장이나 자동차로 인한 열로 인한 거잖아. 그래서 옥상의 정원을 가꾸면 좀 낫대요.
과연 그럴까요? 옥상의 정원을 가꾼다. 아무튼 옥상의 정원을 만들어서 약간 초록초록하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그 열섬 현상을 좀 해결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약간 제거가 되겠죠? 이산화탄소 제거가 좀 되겠네요. 그래요. 이산화탄소 제거가 되겠어요. 옥상 정원을 가꾸고요. 숲을 수정한다. 전부 다 이제 옥상을 이용하든 숲을 만들든 해가지고 어쨌든 초록초록한 이런 식물들을 좀 키워가지고 이산화탄소라도 좀 줄여보겠다라는 그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길을 확보한다. 체크. 바람길. 아까 바람을 막아버린 열섬 현상 때문에 바람을 막아버린 다음에 이 열섬 현상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바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람이 우리 도시를 좀 지나갈 수 있도록 바람길을 확보한다라고 써놨습니다. 확보한다. 그동안 바람길이 막혀있다는 거예요. 막혀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막혀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이 바뀐 게 이제 건축물을 지으려면은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면은 아파트와 아파트 동과 동간의 간격을 좀 넓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모두 조성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숲들, 조경들 막 조성해야 되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은 그 옆으로는 또 대규모의 어마어마한 공원이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법으로 제정이 돼가지고 일정 면적은 그런 휴식 공간으로 꼭 만들어야 한다는 법들이 생겨나는 것도 하나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인간들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 했어요. 일단 개념학의 문제 풀어볼게요. 말이 좀 길었다. 많은 걸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